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강화도를 방문한 이후에 지난 주말 제주와 호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먼저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윤 후보는 4.3 피해자 유족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본 뒤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진 윤 후보는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거듭 주장하며 국민의 안전을 강조했고요. 제주, 광주의 지역 맞춤형 공약, 과학기술 공약, 그리고 경제 비전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 민심 잡기, 그리고 정책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윤석열 후보가 제주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호남을 방문한 건 지난해 6월 이 정치 참여 선언 이후에 벌써 5번째, 굉장히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설 연휴에는 호남 230만 가구의 이른바 손편지를 또 쓰셔서 돌렸고요. 윤석열 후보가 호남 표심에 굉장히 좀 구애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실 정치 참여 선언하기 이전부터도 호남 지역에 많은 지지자가 있었고 자발적인 또 지지 그룹도 형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당에 입당을 하고 또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서 아무래도 호남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좀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호남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고 호남의 지역 발전이나 호남인들에 대해서도 애정을 보이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선거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 집권하고 나서도 이 호남의 주민들이나 또 호남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윤석열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호남에서는 얼마나 득표할까? 이게 모든 사람의 사실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를 기억해봤더니 호남 지지율이 10%에서 한 20%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호남 득표 20%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어느 정도 성적표를 보일 것인가? 여러 가지 관심인데 벌써 5번째 방문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남 득표율이 10점 몇 프로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0%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동안에 공을 많이 들인 것도 사실이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주의도 옅어지고 있는 부분, 또 이재명 후보가 경북 지역에서 얻는 어떤 표심도 과거보다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네. 정치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형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갑자기 10%가 20% 된다는 건 좀 과한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공을 들였고 네.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2, 3%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실제로 보세요? 이제 이명박 후보가 8.59%, 박근혜 후보가 10.5% 네. 그 정도 이제 득표를 했었는데요. 점점 지역 그 대결 구도도 옅어지고 또 그렇죠. 세대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 목표는 20%를 넘기는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목표는 적어도 20% 이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목표치. 예, 이것이 뭐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선거 전략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힘도 호남에서 지지를 얻고 호남 주민들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당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집권할 가능성도 있고 집권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네. 지금 구체적으로 공약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주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조성하고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그리고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착공을 하겠다. 지역 발전 계획을 약속했는데 이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공약에 대해서. 뭐 돈만 있으면 다 하죠. 아, 돈만 문제는 있으면. 그렇긴 하죠.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실제로 그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 통상 이제 지방의 그 사업들의 대부분은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경제성은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그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든가 또는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으면 더 이제 낙후돼서 이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식으로 악순환. 네. 되죠. 그래서 국토를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의미와 사회 통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광주 7대 공약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심 광주공항 이전도 있고요.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의원님 뭐 전반적으로 이 광주 7대 공약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동안에 광주도 나름대로 문화도시를 뛰어넘어서 IT 도시로 노력해 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도화하고 성장화하는 필요가 있겠다. 스마트 도시로서의 광주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덧 전 세계에서 제일 교통이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종축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횡축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타당한가, 경제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공약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이었습니다. 제주도로 방문한 윤석열 후보 4.3 평화공원과 강정마을 등을 찾아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착공 그리고 제주 신항만 건설 등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논란이 되거나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8가지 공약을 발표했어요. 이런 공약들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런 그 지역에 가서 지역 공약을 발표할 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체로 모든 후보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그렇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많아요. 제주도의 경우에서도 특히 뭐 제2공항 착공이라든가 신항만 건설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이제 뭐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특히 관광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윤석열 후보가 이 제주 해군기지 있는 강정마을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곳이죠. 여기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다가 울컥하는 모습, 몇 초간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누군가는 의외다, 누군가는 뭐 그럴 수 있지.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교차적인 반응들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은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그런 그 장면에 대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강정마을의 주민들의 반대 의사 속에서 말하자면 해군 기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슴 아픔이 윤석열 후보도 공감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데 본인은 또 굉장히 최근의 발언은 굉장히 선제 공정론이라든지 평화보다는 전쟁 이런 쪽에 좀 가까운 듯한 느낌들을 갖기 때문에 그 마음 따르고 그 마음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씨가 사실은 이제 사적인 대화에서 남편이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좋아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TV 예능 프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이 노래 많이 불렀다. 또 뭐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이게 뭐 단순히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뭐 애정이라든가 또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은 실제로 각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설 명절 당일인 1일에는 인천 강화도를 방문했죠. 안보 행보를 보였고요. 또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북한 땅이 가까이 보이는 인천 강화군 최북단 강화 평화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안보를 부각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겁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사드를 포함한 중침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권에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서는 뭐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사드 추가 배치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강화도로 가신 건 안보 행보가 아니라 건진 법사님의 제안 아닌가. 만이산에 좀 길을 받으러 간 거 아닌가. 네. 당군 성지인데 성지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쪽에 더 영적 길을 받는데 더 집중한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드 추가 배치는 단편적으로 맞아요. 교각 발사를 사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남북 전쟁 상황이 그렇게만 진행될까요? 오히려 재래식 무기가 더 서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드 추가 배치가 효력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방위 차원에서의 사드 추가 배치 자체가 갖고 있는 가성비랄까, 말하자면 전략적인 어떤 우선순위가 그만큼 높은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 사드를 수도권에 어디 배치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권 주민이 진짜 있을까요? 냉정하게 봐서. 그 지역. 예, 네, 사드 자체는 또 북한으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제 타격론을 비롯해서 사드 추가 배치라고 하는 것은 남한, 북한이 다 죽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남한만 죽고 북한은 산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또 냉정하게 사드가 뭡니까? 미국의 MD 체제의 일환에 들어가서 동북아 전체를 핵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드를 빌미로 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되잖아요.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해법인가? 그래서 전자권 문제라든지 혹은 육해공군 이 상군 체제에서 과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에도 답을 못했다. 그리고 추가 배치를 어디 할 것이냐에 대한 답도 안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그냥 분위기상으로만 안보 포퓰리즘을 해서 장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봤을 때는 네. 미치는 장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워낙 좌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서 뭐 크게 반박하고 싶지는 않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사드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사드 배치를 한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드 체제를 구축했을 때 이것이 서울에 배치하고 또 춘천에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성주 기지에 있는 사드가 워낙 불안전하게 좌파 단체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또 길을 가로막고 하기 때문에 추가 배치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배치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을 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의 또 다른 공약에는 수도권 일원의 그 재래식 무기, 특히 이제 장사정포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아이언돔 체제처럼 그런 방어 체계를 갖추겠다는 공약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여당에서 비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내주고 북한이 처분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인지 중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생각이 없고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를 방어를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전쟁 난다.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방어하자는 것인데 가만히 있어야 전쟁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 우리 걱정돼요. 한미연합사 있고 미군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맨날 미군 떠나라고 주한미군 하는 철수를 요구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그건 되죠. 아니죠. 그건 소수가 하는 얘기고. 맨날 전자권 환수해야 되고 결국은 주한미군은 나갔으면 좋겠고. 아니, 전자권 한수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킬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런 것이 그게 전자권 무슨 환수해서 문제가 지키겠다고 됩니까? 하면 사드도 우리 독자적으로 구비를 해서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 세계 몇 위권인데. 매년 몇십 조의 40~50조의 국방비를 그러니까, 계속 그럼 국방비는- 쓰고 전 세계 10위권 이내의 방위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아무것도 안 국방비를 한다듯이 쓰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없죠.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나요? 저는 이분들 보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아니, 강력한 방어 체계에 합당한 대안이냐 사드를 하나 네. 추가하는 제가 게 하여튼 그런 얘기죠. 보기에 일단 핵무기 한번 맞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네, 일단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라는 것은 두 분 다 공히 인정을 하는 거고, 이제 사드라는 어떤 방법론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디테일이 좀 다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경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대한상공회의 초청 특별 강연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 경제에 관련해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역동적 혁신 성장 그리고 생산적 복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관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돌려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걸까요? 윤석열 후보가. 네.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 또는 주로 이제 기업 활동을 억제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무슨 분배 정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많았었거든요. 경제 전문가랍시고 정책 담당을 하신 분들이 전부 엉터리 이미 계속 드러났거든요. 저는 좀 그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뭐 정책이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비판적으로 혁신 성장이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역동성이 떨어진 것은 뭐 자명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지속했다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 활력이 퇴조할 것이다. 그런 문제식이 실제로 있죠. 윤석열 후보 근본적으로 정부가 뭐 민간을 대하는 태도,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주요한 대전환의 패러다임이라면 네.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이 아니고 규제거든요. 그래서 거칠게 보면 포지티브 방식의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이 태도의 변화일 겁니다. 뭐 더 풀어보다면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되고 그의 측면이 아니라 시장에 다 맡겨놓고 네네. 과열이 됐을 때 정부가 개입하겠다. 그런 태도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규제 일변도가 주로 율사 중심의 사고에서 나오거든요. 누구보다도 많은 게 율사 출신들 아닙니까? 국민의 힘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대선 때니까 이런 공약을 내지만 그런 어떤 규제 일변도의 패러다임에서 과연 다 전환해서 소위 스마트 정부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들이 등용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기본 시각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윤석열 후보는. 다른데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 혼자서 정치를 하는 다 할 거 수는 아니니까. 없잖아요. 네. 그 구성원 전체의 집단 지성의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율사들은 규제 일본도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과학기술 정책 토론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직속 민간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얘기했고요. 이 부분이 저는 흥미로웠어요.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의 분리를 제시했어요. 과학기술 정책이 정권의 그 어떤 정권 차원에서 좀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그중에 하나가 원전 같은 겁니까? 그러면은? 뭐 원전도 원전이고 또 최근에 보면 나로호 발사 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자꾸 재임 중에 무슨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결코 온당하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사실 카이스트 정도 되는 대학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 그 굉장히 필요한데 지역마다 이제 과기대를 설립해서 경쟁력이 과연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소수라 하더라도 정말 실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그런 특수 과학기술 대학의 목표인데 이런 것이 그 유능한 교원 확보조차 제대로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그 영향이 있다고 봐요. 네. 뭐 어떻게 보였어요? 정치와 과학기술 정책의 분리. 예, 말은 맞는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책을 내는 거 보면 정책을 정치로 하고 있어요. 전기세를 올리는 것을 내려야 될 것인지 올려야 될 것이도 원자력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책의 비판적인 측면의 정치적 입장으로 전기세를 올릴 것이냐 말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자기야말로 정치와. 과학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과연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차라리 뭐 김영삼, 전두환 이런 분들처럼 나는 모르겠다, 맡기겠다 이러면 되는데 뭐 사드 얘기를 하니까 과연 선무당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답을 해요.
또 옆에서 옆에서 부당이 왜 들어가? 실제로 정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맡기겠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드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답을 하고 자신감 있게 탄소 중립인지 탄소 중심인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읽고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김영재 의원에게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어요. 윤석열 후보 공약을 여러 개 봤는데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아주시면. 우선 워스트 공약은 사드 배치를 네. 먼저 얘기를 하고, 워스트, 네. 예. 그 나머지 베스트 공약은 사실은 지역 공약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토달거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새만금 같은 경우를 중요하게 봐서 그야말로 어떤 재생에너지나 IT 금융의 전북 지역의 핵심으로 새만금을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높이 살 부분이다. 그래서 베스트는 새만금에 대한 다각적인 개발, 워스트는 사드 배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알아보죠.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국민의힘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국민의힘의 총 정보량은 약 8만 4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연관어 중에서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대선 토론입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대선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대선 토론은 시청률이 40%에 육박하며 1997년 대선 이후 시청률 최고치를 찍으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2위는 사드 배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SNS에 사드 추가 배치라고 쓰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만으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돼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나라고 반박하면서 급상승 연관어로 집계됐습니다. 3위는 공무원, 4위는 카드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공무원은 공노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맹공을 쏟아부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카드 내역 공개를 촉구하면서 공무원, 카드가 급상승 연관어에 들었습니다. 5위는 부동산입니다. 대선 후보 4자 TV 토론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과 집값 안정 방안을 놓고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인물 연관어 중에서 급상승한 이름을 살펴봅니다. 1위는 김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김 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김혜경 방지법까지 언급하고 나서며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2위는 김만배 씨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추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 씨가 매우 깊숙한 관계라는 증거라며 특검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3위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지난 2일 첫 양자 토론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두 후보의 토론회에 대해 명절 덕담을 나누었냐며 평가절하했습니다. 4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자주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5위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50억 클럽으로 거론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한 주 국민의힘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2 마지막 행보로 고향인 안동을 비롯해서요. 부산과 울산, 경남까지 방문하며 영남권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메가시티 건설과 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지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울산은 탄소 중립 대응 거점, 경남은 항공우주산업 핵심 거점으로 부울경 전체는 수소경제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 공약 발표, 후보 간 토론 참여, 보수 원로들과의 회동 등으로 중도, 그리고 이른바 부동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1일이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설을 맞아서 고향인 안동을 방문했어요. SNS 설 인사와 함께 개혁 대통령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가 누구랑 언제 어딜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정책은 메시지인 거잖아요. 이번에 안동 행보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됨으로써 또 고향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반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그 희망들이나 생각들을 또 소중하게 좀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땅히 설이 되면 자기 고향에 가서 친족을 비롯해서 여러 주민들, 국민들을 뵙고 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어서 부울경 행보를 계속한다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호남에 공을 들인 것 못지않게 의미 있는 어떤 그 행보다 그렇게 보입니다. 부울경 지역은 실제로 보면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 문재인 후보가 많이 이겼던 지역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고 또 역으로 보면 그 부울경 지역에 있는 홍준표 지지자들이 여전히 윤석열 후보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뭐 여전히 마음이 딱 접착되어 있지 못하다는 부분을 좀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네. 것들도 연동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경북의 제도약을 위해서 경북발전 7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이 친환경차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 한마디로 이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고 뭐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떤가요? 근데 이게 이제 경북 지역 7대 공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 외에는 나머지는 다 지역에서 늘 그 해왔던. 핵심적인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지역 사업이죠. 여기 보면 뭐 자동차 부품 단지라든가 또는 뭐 구미포항 연계 2차 전지 소재 산업 벨트, 뭐 백신 의료 산업 벨트, 또 여기 그 동남권 과학기술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말은 이렇게 거창한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경북도청 업무보고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뺏겨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모 대선 예비 후보께서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공약으로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공약한 것인데 제가 봐서 이재명 후보께서 육사 이전을 어디로 보내겠다고 한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육군사관학교를 뭐 몇 개로 찢어서 뭐 경기도도 보내고 충청도도 보내고 경북으로도 보낼지는 몰라도 어디만 가면 이렇게 자꾸 딴 말을 하시니까 나머지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의원님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뭐 이제 이게 잘못하면 소지역주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뭐 정치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육사 이전하기로 했던 부분이 충청 지역 있고 대구 경북이 지지하는 후보는 충청도 사람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말하자면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 중에 안동으로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안동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또 희구할 수도 있거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대구 경북과 안동이 보수의 본 고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고도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한 수를 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안동시에 딱 들어가면요. 네. 안동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경계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갓쓰고 도포를 입은 그 선비께서 탁 서 있거든요. 그런 동네에서 형수님한테 쌍욕이나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 선비 고장에 육사를 유치하겠다 했을 때 그 선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좀 궁금해요. 그게 네. 뭐 다릅니까? 어떤 리더십을 키우는 건데. 아니 국민정신. 논어 맹자를 읽고 있는 선비들 앞에 그래 총소리나 내고 이러면 되냐고. 네. PK 행보 계속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박 2일간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하면서 메타버스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어요. 메타버스 시즌 2였는데 부산에서는 9개, 울산에서는 6개, 그리고 경남에서는 8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늘 나왔던 거죠. 2029년 개항하겠다. 그리고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등등을 얘기했고요. 울산에서는 울산 의료원 설립을 얘기했네요. 그리고 또 한센인 마을 환경 개선,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굉장히 다양합니다. 23개 공약이 부울경에 다 녹아 있습니다. 평가를 해주시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모델이 되는 게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들은 다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또 창원은 창원대로 쭉 주장해 왔고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해내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또 봉화마을에 가서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국가를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라든지 또 개혁, 또 여러 가지 어떤 미래 구상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계기였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공약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공약은 대부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늘 수건 사업으로 역점 사업으로 올려놓은 것을 대부분 그대로 들어주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공약 자체를 특별히 나무랄 그런 사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런 지방 자치단체에서 국제 대회를 유치한다고 할 때 덜커덕 도와주겠다고 해서 나중에 결국은 예산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몽땅 뒤집어 쓰고 적자가 나고 또는 성과가 별로 없는 그런 행사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6일 봉화마을에서 분권형 성장 국가를 위한 남부 수도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분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너럭바위에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린 채 북받치는 듯 몸을 들썩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 옛 사저 앞마당에선 영호남과 제주를 초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남부 수도권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영호남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로 촘촘히 이어 2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고 첨단 소재와 항공 우주 등 미래 산업벨트를 조성해 남부의 경제를 국가 GDP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남과 호남을 그리고 제주까지 묶는 남부권을 광역 단일 경제권을 묶겠다. 영어로 표현하면 메가 리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겁니까? 어떤가요? 사실은 그보다는 좀 범위가 커진 측면이 있죠. 그동안에 남부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 각각의 어떤 행정자치 그런 것들이 균형추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좀 더 일찌감치 분권과 자치를 외쳤던 분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 그런 어떤 정서와 더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 발 더 지방자치 또 분권과 자치에 나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공약들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은? 이 남부권 초광역 단일 경제권을 묶겠다라는 구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묶어서 경제권으로 묶는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경제권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갈 때 관세 냅니까? 통관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그 이익이 남는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저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도권을 경제권으로 묶겠다. 말이 됩니까? 경제권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정치인들이 경제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자기들이 경계를 만들면 그것이 하나의 경제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경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업종이나 네네. 또는 산업에 따라서 경제권이 다르거든요. 예컨대 슈퍼마켓을 하나를 한다면 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고객이 될 것이고 대형 건설의 회사를 한다면 전국 단위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단일 경제권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국민들 현혹하고 그저 정치인들이 경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사탕발림 공약이죠.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이제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제가 설명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강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에 나와서도 노래 부르면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많이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진심인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진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나요? 이거는 정말 선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단 김영주 의원 한번 들어보죠. 아니 네. 다른 당에 있는 사람보다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 덜 좋아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오히려 자신의 삶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과 노무현이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변호사 되고. 예.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대학 못 가고 네네. 지역사회 변호사 되면서도 따돌림 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정말 빡빡 기어가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뚝심의 저력이 있거든요. 이재명도 어쨌든 가족 내적으로 아픔이 있고 또 머리는 좋았으나 경제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 공장 생활을 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갔고 다만 이재명 후보는 당내의 역사로 보면 정동영 후보와 같이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노무현을 더 헌무하고 사랑했으나 그걸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네. 당내에서. 네. 그래서 더 간절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누가 노무현을 그런 어떤 말하자면 지경에 빠지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토론회 보신 분들 많이 알겠지만 이제 LSAM 이게 장거리 요격 미사일 그래서 LSAM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기 개발하겠다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양 후보들이 굉장히 다른 방향에서 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 개발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며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요격 기술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산 업계의 기술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지금 요격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어느 세월에 개발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 비용과 실전 배치하는 기간까지 생각해서 그보다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사드 배치를 한 것이거든요.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고도화되어 가고 북한의 어떤 전략 무기 자체가 우리나라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몇십 년 동안 그냥 기다리다가 돈만 투입해서 개발되면 그때 배치하겠다 이런 논리인데 저는 이제 그것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사드를
배치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런 의미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서울공항에서 열린 무기 박람회, 네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무기 박람회 제가 다녀왔거든요. 보니까 카이, 네. 하나 디펜스, LIG 이런 부분이 위성 체제 또 드론 이거 굉장히 아주 고도화된 스마트하고 어떤 전자적 기능들을 많이 가진 그런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 개발의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 없다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사드 체제가 결과적으로는 기술 종속에 있는 거잖아요. 기술을 항상 거기에 의존해야 되고 그 기술의 AS도 다 외국에다 의존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자주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조금 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대응 체제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 네, 뭐 네. 그런 대안이 꼭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저 예결위원장 맡을 때 항상 이 논쟁이 이런 건데요. 네네. 이게 과연 그 실제 우리가 방어 체계를 갖추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무기 사업 뭐 뒤를 봐주기 위해서 국산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술 사오고 거기서 기술 이전 받아서 그때부터 개발을 하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 효율적일 네네.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약되고 또 새로운 더 고도의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하세월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이언돔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돈 주고 사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기술 이전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또 개발해서 2차, 3차 무기 체계를 갖출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국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10년, 20년, 30년 계속 지금 가면서 요격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비용과 위험을 국민이 또 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사드는 일단 도입해놓고 그다음에 무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요격 기술을 계속 갖춰간다. 저는 그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재명 후보도 민주당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든 일단 핵무기 한번 맞아보고 그 다음에 와야 이제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무지기만 핵무기만 맞으면 우리만 맞고 우리 다 죽어요. 민주당만 맞고 국민의힘은 안 맞나? 여기서 한번 맞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대화를 해야 통하지. 안 통해요. 알겠습니다. 안보 공약은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요즘 이재명 후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이상돈 교수, 국민의당 소속이었죠.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도 만났어요. 이분들의 성격을 굳이 보자면 중도 혹은 중도에서 약간 오른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에 알고 지냈고 그분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식이나 정치적 경륜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빌리는 부분이고, 윤여정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이 많고 또 안철수 쪽에 있었던 분들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후보 단일화가 가까이 오는 데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탐문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하고의 안철수 후보하고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의미, 또 후보 단일화의 과정의 가능성인가도 한 번쯤 그분들을 통해서 애둘러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논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 가능성을 더 낮게 보시는 분들이 단일화 가능성 훨씬 낮다고 봐야죠. 네네. 지향 자체가 이미 이제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 자체가 이미 우양우를한 상태에서 네네. 지난 보궐선거 때도 단일화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는 낮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 역사적 기초는 호남으로부터 출발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정 정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한 8% 순인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한 2, 3% 빠진다고 봐요. 그 2, 3% 중에 상당수가 우리한테 와야 될 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의미하다. 그런 것이죠. 아니, 단일화 가능해요. 이재명,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실제로
또 민주당에서도 단일화에 아주 공을 들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이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면서 단일화하는 방법은 안철수가 대통령 되고 이재명 후보는 장관이 되면 돼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안 받아들여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방법이 있다. 전달해 주시죠. 네, 네, 의원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재현 최고위원께 또 질문을 저희가 마련했죠. 이재명 후보 공약을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베스트 하나, 월스트 하나 꼽아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그래도 좀 위험성은 생각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이걸 개발하겠다고 실제로 연구를 조금만 하면 이것보다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공약이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 그리고 가장 나쁜 공약은 육사 이전. 그렇습니까? 아니 육사를 뭐 월스트가? 안동으로 가든 좋은데 경기도에 가서는 육사를 경기도에 이전한다 그러고 충청도에 가서는 충청도에 이전한다 하고 또 안동에 가서는 육사를 안동에 이전한다 하니 말 바꾸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믿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베스트 월스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 주간 여야 대선 후보의 지역 공약 또 여러 가지 정책들 짚어봤는데요. 두 분의 사이다 한 줄평 들을 시간이 벌써 왔어요. 김재현 최고위원님. 경기도지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법인카드를 들고 소고기를 사서 착복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이 소고기 착복 사건을 일으킨 분들은 바늘 도둑이라고 하더라도 나라 일을 맡기면 소도둑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지난주부터 원희룡 권영세를 비롯해서 많은 야당의 선대위의 간판들이 단일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는 설 이후에 국민의힘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실제로. 겉으로는 허장성세인데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서 나머지 지금 초박빙의 결과로 갔을 때 단일화 안 해가지고는 도저히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불리한 대선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에 달렸다. 이것을 사이다 한 줄 평으로 대신할까. 네.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